충격적인 현장의 목소리. 20년 동안 그토록 통과시켜달라고 목숨 걸고 싸웠던 절대반지 노란봉투법. 막상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환호성을 질러야 할 당사자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며 제발 이 법 좀 폐지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오늘 노동계의 성배라 불리던 이 법이 왜 순식간에 독이 든 성배로 변해버렸는지 그 잔혹한 역설의 현장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처음 선배가 압류의 파고를 맞으며 노란 봉투에 십시일반 돈을 담아 보내던 그 따뜻했던 연대의 손길들은 간데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준 것은 법전이 아니라 법이 통과된 후 회사로부터 날아온 계약 해지 통보서와 폐업 공고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건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현장의 참담함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들은 법이 시행되면 사측이 더 이상 노동자를 선배소라는 족쇄로 가두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의 울타리가 높아진 만큼 자본은 그 울타리를 아예 무너뜨리거나 울타리 밖으로 노동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이 방패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현실은 가시 돋친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소멸입니다. 법 시행 직후 많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줄도산하거나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기도 전에 교섭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터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이들의 절규는 뼈아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분열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강성 노조의 활동을 자극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현장에서는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원망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온 노조의 단결력은 법안 시행 직후 불거진 생존권 갈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그 본질을 묻는 질문이 노동자들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지금 입법의 역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설계된 법이 현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박수와 환호 속에 통과된 법안이 국회 밖 광장에서는 누군가의 생업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 그들은 왜 법 폐지를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법의 문구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한 현실의 벽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눈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20년의 투쟁이 안겨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냉혹한 성찰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흘리는 그 오열 속에는 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뼈저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극을 통해 노동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외침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법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치적 수사 속에 숨어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1장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의 그늘 아래 가려진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내려 합니다. 왜 그들은 20년의 투쟁을 스스로 부정하며 거리에 섰는지 그 서늘하고도 잔혹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도와 결과의 괴리.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아름다운 포장지. 하지만 그 속을 까보니 사실은 나의 월급, 우리 아이의 입사원서, 그리고 여러분이 30년 넘게 부어온 국민연금까지 조용히 태워버리고 있는 경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정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경제적 자폭장치가 되었을까요? 법은 의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법은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숭고한 의도를 앞세웠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을 하나씩 끊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과 노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얽혀있는 생존의 사슬을 건드린 문제입니다. 우선 나의 월급을 봅시다. 기업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인건비의 동결 혹은 절감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간 법적 리스크가 폭증하자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신규 채용은 멈췄고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기업의 경영 위축을 불러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동력마저 함께 질식시켜버린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의 입사원서입니다. 기업의 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상시화되고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경영진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절벽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정을 바쳐 준비한 입사원서는 이제 서류함이 아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소강로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기회마저 앗아간 셈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위험성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파업 장기화와 생산 차질은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이는 곧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익률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으로 전이됩니다. 우리가 평생 부어온 연금이 현장의 갈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증발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경제 시한폭탄입니다. 경제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한쪽을 묶으면 다른 쪽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흐름을 경색시키고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은 그 자체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투자가 들어올 리 없고 투자가 없는 곳에 고용이 생길 리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의를 독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망각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손에 쥐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그 반지의 무게는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업은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자는 일터를 잃으며 국민은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이 경제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지금도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나 감정적인 호소로는 이 폭탄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실효성과 사회적 비용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독인지 이제는 그 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의도와 결과의 괴리,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에서 우리 사회가 흘리는 피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고 탄식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제2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 경제적 가치는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진짜 사장은 사라졌다. 노조가 그토록 외쳤던 구호, 진짜 사장 나오라. 는 이제 메아리 없는 허공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노동 현장에서 교섭의 상대로 혹은 갈등의 대상으로 마주했던 사람은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노조가 승리를 자축하던 그 짧은 찰나, 기업들이 내놓은 답은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손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대화의 장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기계의 회전 소리만이 공장의 정막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던 그 자리,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노조 가입을 고민하지도 않는 무인 로봇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호하려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노동 현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디지털 청소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사장을 찾던 노조의 요구에 기업은 경영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단행했습니다. 사람이 곧 비용이자 리스크가 된 시대, 기업은 더 이상 사람과 부딪히며 소모적인 교섭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일수록 기업의 대응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리스크에서 영구히 탈출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공장 현장은 사람의 냄새가 아닌 기름 냄새와 데이터 흐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교섭과 파업의 악순환을 기업은 로봇 몇 대를 도입하는 자본 투자로 단번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노조가 외친 진짜 사장은 결국 얼굴 없는 자본과 기술 뒤로 숨어버렸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쟁취하려 했던 권리의 뒤편에서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거부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증명입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과 직접 대화하고 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간 노동을 관리하는 대신 대체하는 방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생산의 주체에서 생산의 방해 요소로 전락했고, 그 자리를 메운 자동화 기계들은 인간의 노동권이 설 자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현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로봇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운 것이 결국 기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함이었는가? 라는 자조적인 물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20년의 투쟁은 결국 사람의 자리를 기술로 대체하는 결과만 가속화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던 노동은 이제 법전 속에만 존재하고, 현실의 공장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기계의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 AI 상담원이 받는 고객센터, 물류 창고를 누비는 자율주행 로봇.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마다 기술은 더 빠르게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법이 쳐놓은 방어선은 기업에게는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실익을 동시에 안겨주는 역설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로봇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을 배제하고 효율만을 좇는 경영 철학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사장이 사라진 이 빈자리는 결국 노동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공장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이제 노동의 존엄이 아니라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적 부속품으로서의 위치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랐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이 차가운 혁명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로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사장은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을 대체한 기계와 그 기계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어가는 노동자들의 절망뿐입니다. 제3장의 끝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몰아내는 이 속도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노동의 가치를 회복할 방법은 과연 남아있는 것일까요? 사라진 사장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우리는 이제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 법안의 진짜 덫은 문구의 화려함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시행령이라는 미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률의 본문만을 보고 환호하거나 비판하지만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힘은 그 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노동자를 위한 희망의 횃불이라 믿었던 노란봉투법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 덫의 핵심은 바로 교섭구조의 독점입니다. 111개의 노조가 제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달려들면 법은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대신 교섭 창고 단일화라는 이름의 잔혹한 필터를 강요합니다. 수많은 노조가 하나의 테이블에 앉을 권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중 가장 힘이 센 상급단체나 대형 노조가 마이크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10개의 소규모 노조 혹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던 풀뿌리 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교섭권이라는 이름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대형 노조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거나 혹은 그들이 실패했을 때의 비난을 뒤집어쓰는 총알바지가 됩니다. 이것은 노동자 내부의 계급화를 고착시키는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법은 겉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대 노조가 나머지 군소 노조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노동 현장에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성만 남았습니다. 소수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특수한 작업 환경의 고충은 거대 노조의 의제에 밀려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연대라는 명분 아래
현장에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토사구팽하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점은 이 함정을 누가 설계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동계의 승리라 떠들지만 이 정교한 시스템은 결국 자본과 기득권 정치 세력에게 최고의 효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노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기업은 여러 곳과 협상할 필요 없이 딱 한 번의 교섭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만약 그 거대 노조의 지도부만 포섭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면 전체 노동 현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결과적으로는 강자만 배불리고 약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구조. 이 역설적인 설계를 보며 우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낍니다. 110개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동안 한 개의 거대한 권력은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20년 동안 꿈꿨던 노동 해방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라는 이름을 빌려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거대한 통제 실험의 완성이었습니까? 지금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는 이들은 바로 이 함정에 빠진 나머지 110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대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법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법에 의해 입막음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안의 통과를 기뻐했던 노란 조끼가 들려있지만 이제 그 조끼는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정교한 함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은 때때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상은 강자들이 더 편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절대반지는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 반지가 향하는 방향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집중이었습니다. 누가 이 덫을 설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덫에 걸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러리가 된 노동자, 총알바지가 된 현장의 목소리들. 이들이 거리로 나와 싹싹 빌며 법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대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억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묘한 함정의 틈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동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체성을 빼앗아가는 이 획일적인 법적 구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111개의 외침이 한 개의 소음으로 지워지는 이 비극적인 현실,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이동을 우리는 이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사장의 끝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정교한 설계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이 함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입니까? 정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이 덫의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메랑의 경로. 이 부메랑은 공장 담장을 넘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날아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이 거대한 정책적 부메랑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의 갈등이 끝이 아닙니다. 이 여파는 공장 밖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번져나가며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생태계의 최하단에 있는 외주 업체들입니다. 대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덜어내려 할 때 그 화살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영세한 외주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섭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기업의 선언은 곧 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됩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연대라는 단어보다 생계라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부메랑은 동네 골목 상권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면 그들이 소비하던 동네 식당, 편의점, 작은 가게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고용 불안은 곧 소비 위축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숨을 헐떡입니다. 화려한 법안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은 거리 곳곳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 속에서 비극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보호하려던 그 명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웃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대기업의 해외 탈출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좇는 주체입니다. 경영 환경이 법적인 굴레로 인해 악화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망설임 없이 국경을 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서 공장을 빼내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혹은 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녹슨 기계들과 폐허가 된 공장 부지만이 남습니다. 이 순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지도 위에서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꿈꾸며 밤새워 스펙을 쌓고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려 애썼던 청년들에게 국내 생산 거점의 소멸은 곧 미래의 소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할 자리가 지도에서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법이 역설적으로 노동할 기회 자체를 국외로 내쫓고 있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부메랑의 경로는 정직합니다. 던진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물리 법칙이라면 잘못된 정책의 부메랑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지지했던 사회 전체를 향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은 자본의 유출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자의 뒤늦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은 떠날 채비를 했고 그들이 사랑했던 일터는 지도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열 속에서 정책의 실패라는 무거운 진실을 읽어야 합니다. 부메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비극적인 경로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노동권을 지키는 것은 법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머물고 싶고 노동자가 일하고 싶으며 청년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서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을 보며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부메랑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법의 맹점을 고치고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호장의 끝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안전합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발 디딜 미래의 자리는 과연 대한민국 지도 위에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지우개질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경제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내 노후가 위험하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목했던 노동권의 투쟁이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미래, 즉 노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대한 큰손, 국민연금이 바로 그 화살의 관역입니다. 노조가 내세운 투쟁의 화살이 결국 돌고 돌아 내 노후 자금이라는 방패를 뚫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땀방울이 모인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이 기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따라 우량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의 수렁에 빠져 휘청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고 법적 공방으로 기업의 비용이 치솟으며 노사 간의 끝없는 불신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주가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온 보험료가 투자된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연금의 수익률은 곤두박질 칩니다. 노조가 기업을 향해 쏜 파업의 화살이 기업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앉아있는 은퇴 예정자의 통장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며 응원했던 그 투쟁의 끝에 우리의 노후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기업은 부자니까 손해 좀 봐도 상관없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손실은 결코 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가치 하락은 곧 국민의 자산 가치 하락과 동의어입니다. 노동조합의 강경한 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그것이 연기금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노동자와 국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강제합니다. 내가 오늘 지지한 파업이 내일 나의 노후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실의 전이가 단순히 투자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옮기거나 신규 고용을 원천 차단하는 현상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투자 환경 자체를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판 자체가 좁아지는데 어떻게 연금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계는 자신들의 승리가 노동권의 확장이라 믿겠지만 그 승리가 경제 생태계 전반을 파괴하는 대가라면 그 끝에는 결국 노사 모두가 공멸하는 마이너스 게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열은 단순히 법 폐지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노동의 가치가 왜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파업과 갈등의 화살로 끊어버리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투쟁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초래하는 경제적 파국은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육장의 끝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노동의 권리와 국민의 노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치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함께 가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 우리 모두의 노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파업의 화살을 거두고 연금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을 뚫고 있는 저 화살을 지금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여러분,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반드시 회사의 공시 게시판과 사내 게시판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노동법의 진보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냉혹한 성적표가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외주화 비중 변화입니다.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십시오. 혹시 정규직이었던 업무가 갑자기 외주로 전환되었거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영진이 노란봉투법의 굴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거리두기의 신호입니다. 둘째, 자동화 로봇 도입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최근 사내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거나 사람이 직접 하던 공정에 로봇팔이 배치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업은 입 없는 노동자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던 그 자리,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업무 영역을 기계가 잠식하고 있다면 부메랑은 이미 여러분의 책상 앞까지 날아와 앉은 것입니다. 셋째, 신규 채용 규모의 추이를 보십시오. 회사가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채용을 줄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을 채우고 있다면 이는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빗장 뒤에서 신음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우리 후배들의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가 지지했던 그 법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터전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동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법이 기업에게 여러분을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밀어낼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법은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잘못된 설계를 거치면 가장 먼저 약자의 삶을 난도질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시 게시판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이며 우리가 지키려 했던 노동의 가치가 시장의 냉혹한 논리 앞에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중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터가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 지금 즉시 동료들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법 뒤에 숨어 서로를 비난하거나 법적 투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용을 지키고 기업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상생의 방법론을 찾는 것입니다. 공시 게시판의 그 숫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구조조정의 현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부메랑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7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책상 앞까지 날아온 부메랑은 이제 여러분이 잡아야 할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칠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시간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공시 게시판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과연 내일도 안전할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선택. 잘못된 법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떼법과 감정적인 선동에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인질로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잔혹한 현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내쫓고 정의의 이름으로 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이 역설적인 비극을 목격하고도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자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싸워왔습니까? 노동의 존엄입니까? 아니면 법전을 뒤덮은 활자입니까? 만약 그 법이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며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면 그 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투쟁의 도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자멸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과감히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들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의 경제 생태계를 우리는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 글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주변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외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내일 우리의 일자리는 지도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노후는 연기처럼 증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우리 경제를 지키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이제 정의의 프레임을 다시 세웁시다. 진정한 정의는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구호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어보고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경제적인 현실성을 따지는 시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오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상생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일터이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폭탄의 타이머를 멈추고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에 막을 내릴지 아니면 비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서사를 시작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깨우십시오. 잘못된 법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 경제의 심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폐소생술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